왜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수백 번 던졌습니다. 북한은 왜 70년 동안 도발만 하고 실제로는 공격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백만 대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발짝도 넘어오지 못합니까? 나토 회의실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어깨를 으쓱했죠. 중국이 말리는 거 아니겠나? 국제사회가 무서운 거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니라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자료를 뒤졌습니다. 새벽 3시까지 서류를 읽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한 문장을 그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실체. 그것이 북한을 70년간 막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8시간. 단 이틀입니다. 한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본 순간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북한이 왜 공격하지 못하는지, 왜 도발만 반복하는지.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국제안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토 군사전략 자문관도 지냈죠. 25년 넘게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분석해왔습니다. 중동도 봤고 아프리카도 봤고 동유럽도 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징후들, 그걸 읽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이상했어요.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발이었죠. 동해 상공을 가르는 탄도미사일. 서울 시민들은 새벽마다 경보음에 잠을 깼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전면전 가능성, 한반도 위기 최고조,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우려. 그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런던 본부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어만 하는 나라입니다. 미군 지원 없이는 힘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한국은 항상 그런 이미지였으니까요.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미국의 보호 아래 겨우 버티는 나라. 북한의 위협에 떠는 나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럼 왜 북한은 실제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저를 쳐다봤죠. 도발은 70년째 계속됩니다. 미사일도 쏘고 포격도 하고 위협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면전은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국제사회 압박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중국이 말리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관련 군사보고서, 정보기관 문서, 전력 분석 자료.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커피를 4잔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동북아 기갑 전력 분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제7군단 마이너스 아시아 최대 기갑 전력. 제7군단?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25년 경력인데 말이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전차 2000여 대, 자주포 1000문 이상, 장갑차 3000대. 한국 전체 기갑 전력의 절반이 이 군단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목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진 작전 전담 부대 마이너스 평양 점령 및 북한 전역 제압.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작전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전 후 48시간 내 평양 진입, 72시간 내 북한 주요 거점 제압, 48시간. 이틀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정상이었습니다. 평양까지는 휴전선에서 200km가 넘습니다. 산악 지형에 요새화된 방어선에 100만 대군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당 평균 진격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훈련 기록, 작전 계획.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가능하다고.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자신들이 먼저 공격하는 순간 48시간 안에 평양이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70년째 도발만 하고 실제로는 한 발짝도 넘지 못하는 겁니까?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런던의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겼습니다. 제7군단. 침묵의 칼날. 그 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없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제7군단.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정보국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죠. 제7군단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습니까? 담당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톰슨 박사, 그건 민감한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주일 후 봉인된 서류 가방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빨간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기밀 마이너스 열람 제한.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는 두꺼웠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죠. 제7군단의 창설 배경부터 시작됐습니다. 1977년 창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적 중심 타격 및 북진 작전 수행.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격을 위한 부대였습니다. 일반 군단과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기동력에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움직이면서 싸우는 부대. 적진 깊숙이 파고드는 칼날. 배치 위치도 특이했습니다. 휴전선 바로 앞이 아니었습니다. 후방에 있었죠. 그 이유를 읽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적의 선제 공격을 흡수한 후 역습 개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먼저 치고 들어오기를. 그 순간 반격하겠다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훈련 기록이 나왔습니다. 매년 2차례 대규모 기동훈련. 이름은 북진 종합훈련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항상 같았습니다. 휴전선 돌파 후 평양 진격. 2022년 훈련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전 후 47시간 12분 만에 평양 외곽 도달. 48시간보다 빨랐습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증명된 숫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작전 지도가 있었습니다. 붉은 화살표들이 북쪽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 갈래였죠. 동부 루트, 중부 루트, 서부 루트. 모든 화살표가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평양.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방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침공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격 계획. 먼저 치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되면 끝장을 본다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전력 세부 내용. K2 흑표 전차 1200대. K9 자주포 600문. K1A1 전차 800대.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군 개입 시 대응 시나리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멈췄습니다. 중국까지 계산해 넣었다는 겁니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군 20만 투입 가정. 한미연합군 72시간 내 하얼빈 도달 가능.
하얼빈. 중국 북동부 주요 도시입니다. 북한을 넘어 중국 땅까지 들어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워놓음으로써 북한이 알게 하려고 너희가 시작하는 순간 48시간 안에 평양은 끝난다는 걸. 억제.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7군단 작전 9호 마이너스 우리는 북쪽을 바라본다. 북쪽을 바라본다.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응시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언제든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국방부 무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로요? 제7군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대령이었습니다. 톰슨 박사님이십니까? 맞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차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이었습니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이 즐비했고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7군단입니까? 일부입니다. 전체는 훨씬 넓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죠.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벽에 큰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둘이었습니다. 소장. 톰슨 박사. 멀리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군단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킬 땅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가 평양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48시간 안에.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제7군단 마이너스 아시아 최강 기갑 전력의 실체였습니다. 2주 후 제네바에서 국제군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나토 회원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각국의 군사 분석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한국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제7군단 사진이 떴습니다.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제7군단입니다. 아시아 최대 기갑 전력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했습니다. 전차 2000대, 자주포 1000문, 장갑차 3000대, 한국 전체 기갑 전력의 절반이 집중된 부대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분석관이었습니다. 방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제 대답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공격 목적입니다. 정확히는 북진 작전 전담 부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작전 지도가 나왔습니다. 개전 후 48시간 내 평양 점령. 이것이 그들의 작전 목표입니다. 프랑스 장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8시간?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훈련에서 47시간 12분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훈련 결과입니다. 미국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제7군단 사령부에서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K2 흑표 전차 사진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대등하거나 우월합니다. 독일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과장 아닙니까? 데이터를 보십시오.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화력, 기동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차를 12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7군단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북한은 왜 70년째 도발만 하고 실제 공격은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48시간 안에 평양이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뭡니까? 공포의 표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쏘면서도 떨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입니까? 48시간이? 네.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보기 전까진 그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기도 포천 7군단 훈련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관측소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차들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 아니 수백 대.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전차들이 일제히 전진했습니다. 대열을 맞춰 움직였죠. 그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20km입니다. 옆에 선 장교가 말했습니다. 평양 남부 가상 지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차들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중간에 가상적 저항을 뚫고 장애물을 넘고 도하 작전까지 수행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47시간 18분. 훈련이 끝났을 때 지휘관이 발표했습니다. 목표 달성.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장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령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렇게 훈련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을 끝낼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억제력을 봤다. 그것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었다. 결이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도발이 아니라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공포의 표현이었습니다. 북한은 절대 넘지 못할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 너머엔 제7군단이 있었으니까요. 48시간이라는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철로 지켜낸 평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브뤼셀이었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실이었죠.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저는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제7군단에 대해, 48시간 평양 점령에 대해.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톰슨 박사, 정말 그 수치를 믿으십니까? 미국 국방부 분석관이었습니다.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만 보신 거 아닙니까? 훈련도 참관했습니다. 프랑스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훈련은 합니다. 그러나 실전은 다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준비 수준은 달랐습니다. 독일 분석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 수준의 전력을 갖췄다. 과장 아닙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을 텐데요.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사님이 속으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돌렸죠. 한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 자네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제 분석을 믿지 않았죠. 혹시 한국이 과장한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아니야.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본 건 진짜였어. 전차들의 굉음이 떠올랐습니다. 땅이 울리던 그 순간. 장교들의 눈빛. 47시간 18분이라는 숫자. 다시 가봐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온 거였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제7군단 기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주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포천 방향으로 운전했습니다. 7군단 기지가 있는 곳이죠. 2시간을 달렸습니다. 기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서 있었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증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허가 없이는 출입 불가입니다.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였습니다. 옆에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군인 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훈련 또 있대. 이번 주만 3번째잖아. 그래도 우린 준비돼야지.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7군단이 움직이면 북쪽은 끝이야. 그래서 준비하는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한 장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십니까?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군사 연구자입니다. 제7군단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기지는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7군단이 궁금하십니까? 세계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과소평가라.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는 우릴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시나요? 굿이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린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됐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그래서 못 오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제 확신을 되찾게 해주셔서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옳았어. 그들의 자신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동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믿지 않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의 준비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허가가 났다고 했습니다. 7군단 대규모 훈련을 참관할 수 있다고 했죠. 일주일 후 저는 경기도 포천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관측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훈련장이 펼쳐졌습니다. 평지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안개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검은 형체들이었죠.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전차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갑자기 굉음이 터졌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유리창이 덜컥거렸죠. 전차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배기가스였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안개와 섞였습니다. 그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굉음이었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컸습니다. 심장을 두드리는 저음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두부대가 나갔습니다. K2 흑표 전차들이었죠. 검은 차체, 긴 포신. 55톤짜리 강철 괴물들이 대지를 밟았습니다. 땅이 꺼질 것 같았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줄지어 나갔습니다. 간격을 정확히 맞춰서 기계처럼 움직였죠. 그 뒤를 자주포가 따랐습니다. K9 썬더. 155mm 곡사포를 장착한 차량들이었습니다. 이것들도 수십 대였습니다. 그리고 장갑차들, 보병 전투차들.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맨눈으로 봐도 장관이었습니다. 철의 행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전차들의 차체에 반사됐습니다. 강철이 빛났습니다. 전차들은 훈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속도는 시속 50km 이상이었습니다. 55톤짜리 전차가 그 속도로 달렸습니다. 지평선까지 먼지가 일었습니다. 갈색 구름이 하늘을 덮었죠.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가상적 방어선이었습니다. 전차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목표를 조준했죠. 포성이 터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렸습니다. 수십 발의 포탄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목표물이 폭발했습니다. 불기둥이 솟았죠. 3분 만에 돌파했습니다. 전차들은 다시 전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강이었습니다. 폭 100m 정도 됐죠. 공병 부대가 먼저 투입됐습니다.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30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전차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한 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훈련 시작 후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100km를 돌파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차들의 전조등이 켜졌습니다. 수백 개의 불빛이 어둠을 밝혔죠. 야간 기동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관측소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새벽이 다시 왔습니다. 훈련 시작 후 24시간.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차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가파른 경사였죠. 전차들이 산을 올랐습니다. 55톤짜리 철 덩어리가 30도 경사를 올라갔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더 짙어졌죠. 그러나 모두 올라갔습니다. 한 대도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차들은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120km 지점. 평양 남부를 가정한 곳이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돌격이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47시간 18분. 전차들이 최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2일 동안 120km를 돌파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적을 제압하면서 휴식 시간은 최소였습니다.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저는 관측소를 내려왔습니다. 병사들이 전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땀에 젖은 군복, 피곤한 눈빛.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20몇 살쯤 돼 보였죠. 그가 동료와 주먹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47시간 18분. 48시간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차의 성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의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을 끝낼 준비, 평화를 지킬 각오. 그것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전쟁을 보지 않았다. 평화를 지키는 힘을 봤다. 강철의 행진.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이들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화면에 붉은 자막이 떴습니다. 동해상으로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사거리 600km. 한국 전역이 사정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3발 추가 발사. 그 다음 날엔 서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6번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BBC는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죠. 저는 나토 본부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을 마주쳤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톰슨, 봤나? 북한이 미쳤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긴급 안보 회의였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됐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침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까?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는이라는 말이 핵심이었죠.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국에 연락했습니다. 한국군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10분 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대를 찍은 것이었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7군단 기지였습니다. 전차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전차들이 북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휴전선에 더 가까운 위치였죠. 즉각 대응 태세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그러나 준비는 완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내부 문서였습니다. 정보기관이 입수한 것이었죠. 기밀 등급이 높았습니다.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열람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남측 제7군단 동향 분석.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7군단 전력 배치 변화 감지. 북진 대비 태세 추정. 개전 시 48시간 내 평양 방어선 돌파 예상. 다음 문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남측에 대한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99%. 평양 방어 불가능 판단.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북한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쏘면서도 위협하면서도 실제로는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7군단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적 도발 수위 유지. 단 실제 전면전 개시는 불가.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70년 동안 북한이 왜 도발만 하고 넘어오지 못했는지, 왜 위협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는지.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뉴스를 봤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BBC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북한은 왜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전문가들은 한국의 억제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논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포스트에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침묵, 북한의 공포였습니다. 기사는 7군단을 언급했습니다. 48시간 평양 점령 계획을 다뤘죠. 세계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저는 런던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반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곳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말 없는 경고. 조용한 억제. 그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움직이지 않으며 응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총을 든 자보다 총을 내려놓은 자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쏠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할 때입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만 했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다. 확신이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7군단이 있었으니까요. 48시간이라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2024년 3월 15일 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동해, 서해, 중부 지역으로 각각 날아갔죠. 전례 없는 동시 발사였습니다. 사거리는 500km. 한국 전역이 타격권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았죠. 나토 위기 대응센터였습니다. 1시간 만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동시다발 발사입니다. 이건 시위가 아닙니다. 화면에 미사일 궤적이 떴습니다. 붉은 선 3개가 한반도를 가로질렀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발사 3분 만에 모든 미사일 추적 완료했습니다. 5분 만에 대응 작전 준비 완료 보고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분.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군 대응 속도가 예상을 넘어섭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죠. 그때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7군단 이동 명령 포착됐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전차 부대가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규모는 10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죠. 검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이었습니다. 수백 대가 대열을 지어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거대한 띠를 이뤘습니다. 하늘에서 봐도 장관이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시속 50km 이상입니다. 55톤짜리 전차들이 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측 이상 징후 포착. 무엇입니까? 전방부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후퇴요? 네. 휴전선 인근 배치됐던 포병부대가 철수 중입니다. 평양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북한이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추가 보고 들어옵니다. 북한군 지휘부에 긴급회의 소집됐습니다. 평양 인근 군단장 교체 명령 떨어졌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7군단을 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7군단이 움직이는 순간 북한은 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물러서는 겁니다. 단지 이동만으로요? 움직임 자체가 경고입니다. 48시간이면 평양이 무너진다는 걸 그들은 압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2시간 후 국제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북한 전방 부대 후퇴 포착. 한국군 대규모 기동 영향. BBC도 따라왔습니다. 사우스스 무브먼트 스타프스 에스컬레이션. 한국군이 움직였고 북한이 물러섰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 한국 기갑부대 이동에 즉각 후퇴. 가디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피어 오브 더 사우스 와이노스 코리어 백트 다운.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7군단을 언급했죠. 군사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한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그러나 사용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BBC였습니다. 톰슨 박사님, 오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세계에 교훈을 줬습니다. 어떤 교훈 말입니까? 평화는 나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힘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지혜에서 옵니다.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나토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억제력의 교과서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했죠. 이제 그들은 배우려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죠. 저는 한반도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7군단이 있었으니까요. 48시간이라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3월에 서울은 평온했습니다. 미사일 위협이 있었던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쇼핑하는 사람, 데이트하는 연인, 손을 잡고 가는 가족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걱정 없는 얼굴이었죠. 이 평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다음 날 7군단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서였습니다.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별 둘을 단 장성이었죠. 집무실은 간소했습니다. 벽에는 한반도 지도만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난주 상황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린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대비죠. 북한이 물러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가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필요 없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평화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시민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세계에 보여주셔서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였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은 힘이다. 한국의 억제 전략이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7군단의 모든 것을 담았죠. 훈련 결과, 작전 능력, 그리고 지난주 상황까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억제는 두려움이 아닌 결단의 결과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보고서가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은 진지했습니다. 독일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전쟁 없이 평화를 지키는지. 미국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형 억제 모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의 결과 한국군과의 공동 연구가 결정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격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한국 모델, 세계 군사 전략의 새 기준.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했습니다. 억제의 예술 한국이 세계에 준 교훈.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한반도를 떠올렸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그곳에선 오늘도 평화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그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7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48시간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전쟁을 보지 않았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평화를 봤다. 손을 멈췄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수십 개국을 봤습니다. 전쟁도 봤고 분쟁도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인상적인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총으로 총을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의로 전쟁을 막았습니다. 평화는 준비된 자의 특권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은 도발합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세상은 이제 압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침묵 속의 강철. 말 없는 경고. 사용하지 않는 힘. 그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조용히 준비할 것입니다. 세상에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한반도의 아이들은 계속 웃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나라. 침묵으로 세상을 울리는 나라. 48시간으로 70년을 지킨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존경합니다.